중국 본토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미국의 한 정보 분석관. 그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한국을 중국의 아류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책상 위에 놓인 1급 기밀 보고서는 그의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군사, 경제, 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는 혼란에 빠졌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놀라운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한국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암입니다. 26이고 미 국방부 정보분석실에서 초급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중국 본토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이십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늘 중국의 위대함, 유구한 역사,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실현될 중국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특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 미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계셨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 역시 자연스레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붉은 용의 후예라는 자긍심이랄까요. 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은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을 중국의 아류, 심하게는 문화 도둑 정도로까지 폄하하셨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문화와 기술을 베껴서 성장한 근본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셨죠. 저 역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들과 모이면 을에 한국을 짝퉁 국가라며 비웃곤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K-팝 같은 것들이 인기를 얻는 것도 일시적인 유행일 뿐 깊이도 없고 결국 중국 문화의 아류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음식의 다양성과 깊은 맛에 비하면 한참 떨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한국 군사력 동향 및 미래 전망이라는 제목의 1급 기밀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붉은색 기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얇은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 반, 의아함 반으로 보고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군사, 경제, 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머지않아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려는 세력, 아마도 중국 정보기관의 소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지원을 받아 근근히 유지되는 약소국일 뿐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탄도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사이버전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이 급성장하여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세계 각국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에 한국과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 등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유럽 국가가 체결한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계약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 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보고서에 묘사된 한국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혼란을 어떻게든 잠재워야 했습니다.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킴벌리 로저스 국방부 차관보의 비공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기밀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의구심을 해소할 기회라고 생각하여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브리핑룸은 긴장감이 감도는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보 분석관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로저스 차관보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로저스 차관보는 단호하고 냉철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기술력이 이미 미국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전환 속도가 미국을 능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로저스 차관보는 한국이 육해공 3군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첨단 무기 개발, 사이버전 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예비군 전력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군의 이미지는 낡은 무기와 구식, 훈련 방식에 의존하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은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로저스 차관보는 한국 방산 산업의 놀라운 성장세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가 한국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한국의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실전 테스트에서 요격률 100%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천궁2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하여 그 성능을 전 세계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중국산 무기는 잦은 고장과 성능 미달로 국제적인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태국이 중국산 VT4 전차 도입을 중단하고 한국산 K2 전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중국 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2016년 중국에서 VT4 전차 28대를 구매했지만 잦은 고장과 성능 문제로 추가 도입을 중단하고 한국의 K2 전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로저스 차관보의 설명을 들으면서 충격과 혼란, 그리고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사실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미국의 지원 덕분이며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로저스 차관보는 브리핑 말미에 한국에 파견된 미군들의 잔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미군들이 한국의 발전된 환경과 높은 삶의 질에 매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린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반발심을 느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로저스 차관보에게 다가가 미군들이 한국에 남는 것은 그저 더 나은 복지와 혜택 때문일 뿐 한국의 위협과는 무관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로저스 차관보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어리석음과 편협한 시각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굴욕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로저스 차관보의 브리핑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굳게 믿고 있던 사실들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완전히 뒤바뀌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누군가에게 제 생각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장기 근무 중인 선임 분석관이자 저의 멘토인 케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케인이라면 저의 믿음을 지지해주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인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분석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국방부 내에서 인정받는 인재였죠. 저는 케인이 한국에 파견되기 전까지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그의 조언을 따르며 성장했습니다. 케인은 한국에 파견된 이후에도 저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의 멘토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케인에게 전화를 걸어 로저스 차관보의 브리핑 내용과 제가 느낀 혼란스러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케인이 저의 믿음을 지지해주고 한국의 급부상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의 반응은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케인은 이미 한국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있었고 한국의 발전과 높은 삶의 질에 만족하며 한국에 정착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의 현실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안정, 눈부신 발전상, 그리고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한국의 치안 시스템, 대중교통, IT,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케인은 한국의 낮은 범죄율에 대해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밤늦게 혼자 길거리를 다녀도 안전하며 여성들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밤거리의 안전을 걱정하며 항상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던 저에게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케인은 한국의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가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어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의 복잡하고 낡은 지하철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케인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케인이 설명하는 한국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케인의 변화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멘토가 저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케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케인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경험과 판단력은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저의 편견을 증명하고 동시에 케인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제가 가진 의구심을 해소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 저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맞이할까요? 저의 믿음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케인의 말처럼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복잡한 심경을 안고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저의 오랜 믿음을 시험할,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곳곳에서 한국의 발전된 기술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입국 수속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게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케인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듯 편안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케인은 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저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 대신 높고 세련된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케인은 저에게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하나씩 깨뜨려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밤거리의 풍경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자란 저는
밤늦은 시간에 혼자 길거리를 다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뉴욕의 지하철은 범죄의 온상과 같아서 해가 지면 절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밤늦은 시간에도 밝은 조명 아래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의 안전함과 청결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열차 내부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좌석은 편안했으며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안전 요원들이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낡고 지저분한 환경,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죠. K는 한국이 CCTV가 워낙 잘 되어 있고 경찰의 순찰도 잦아서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와 경찰 순찰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CCTV의 수가 뉴욕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고 이는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무인 상점들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밤늦게 문을 여는 가게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강도 사건이 빈번하여 밤에는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언제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고 심지어 무인 상점에서도 안전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케인에게 뉴욕에서는 밤에 가게 문을 열어두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며 강도라도 들면 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인은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고 강력 범죄 발생률도 낮아서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이나 야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죠. 새벽에도 따뜻한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밤늦게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로 여겨졌고 배달원이 강도를 당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새벽에도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안전하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높은 치안 수준과 24시간 운영되는 사회 시스템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안전한 밤거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뉴욕의 위험한 밤거리와 비교했을 때 서울의 안전함은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미국의 기술 지원 덕분이며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저의 믿음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오랫동안 굳어진 편견을 쉽게 버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은 저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의 발전이 미국의 기술 지원 덕분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저는 케인의 주선으로 한국의 한 방산 기업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케인의 지인이 그곳에서 중요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문은 저의 굳어진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엄격한 보안 속에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은 극도로 제한되었고 사진 촬영이나 녹음은 절대 금지였죠. 저는 케인의 지인 덕분에 특별히 허가를 받아 연구소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저에게 한국 방위 산업의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네트워크 중심전과 무인화 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감시 및 타격 시스템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이 시스템이 기존의 중앙 집중식 지휘 통제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전투 플랫폼, 즉 전차, 장갑차, 드론,
심지어 개별 병사까지도 개별 센서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하고 분산된 의사 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죠. 연구원은 이 시스템이 각 플랫폼이 획득한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전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의 드론이 적 전차를 발견하면 그 정보는 즉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아군 플랫폼에 공유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아군 전차나 공격 헬기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는 기존의 C4I 체계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하며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존의 중앙 집중식 지휘 통제 시스템은 중앙 서버의 과부하가 걸리거나 통신이 두절될 경우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있지만 한국이 개발 중인 시스템은 분산형 구조를 통해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고 각 플랫폼의 자율성을 높여 생존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제가 알고 있던 미국의 군사기술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원격 제어 무인 포탑 시스템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병사가 안전한 벙커 안에서 전장에 배치된 포탑을 원격으로 조종하여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성능 센서와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원거리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며 병사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이 시스템이 특히 시가전이나 대테러 작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보면서 한국 방위 산업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기술 개발 방향과는 다소 다른 접근 방식이었고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한국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 방위 산업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연구소 방문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미국의 군사기술을 모방하는 그저 그런 짝퉁 국가였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죠.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과 무인화 기술은 미국의 시스템보다 더 발전된 개념으로 보였고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과 잠재력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방산기업연구소 방문 이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짝퉁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문화를 가진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나라였죠. 저는 케인과 다시 만나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는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케인에게 연구소 방문에서 느꼈던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케인은 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경험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케인은 한국의 낮은 범죄율, 총기 없는 사회,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 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안정성과 편리함, 그리고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저는 케인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의 급부상이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발전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미국에게도 가치 있는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인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케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한국 방문이었지만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의 어리석음과 한국의 엄청난 잠재력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케인에게 한국이 두렵지만 동시에 존경스럽습니다. 라는 복잡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급부상이 미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한국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인은 저의 어깨를 두드리며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한국 관련 정보 분석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관련 서적을 읽으며 한국에 대한 지식을 쌓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짝퉁 국가라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발전에서 배워야 할 점을 찾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저의 변화는 국방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정보 분석 업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동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인생을 바꾼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고 저는 앞으로 더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리암 씨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고도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리암 씨가 겪었을 혼란과 고뇌,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일 겁니다. 하지만 리암 씨는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숨겨진 기술력에 대한 리암 씨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진 잠재력과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또한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리암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통해 리암 씨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